우리의 땅이었다. 그러나 푸른 산하 한가운데는 검게 패인 상처가 있다. 민족의 아름다운 몸체에 아프게 새겨져 있는 비극의 상처. 휴전선 지역엔 2중, 3중의 철책선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1000m가 넘는 높은 산자락에도 철책선은 어김없이 있다. 철책선으로 잘려진 민족의 허리. 그러나 상처받은 것은 국토의 허리만이 아니었다. 거기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철책선 너머 비무장지대 안 10여 명의 인민군들이 총으로 무장한 채 수색을 돌고 있다. 그런 중에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망원경으로 이쪽을 감시하고 있다. 심지어 이쪽을 향해 총을 겨누는 병사도 있다. 같은 민족인데도 많이 현재 떨어진 시간인 것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확실히 잘 많이 모르는 것 같고. 북방 안개선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 쪽 철책선엔 전기가 흐른다는 철조망도 보인다. 그런가 하면 비무장지대 북한 쪽 곳곳엔 무장시설이 있었다. 같은 민족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완충지대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살벌하고 서글프기까지 한 휴전선의 모습. 우리는 왜 이런 비극의 역사를 써야만 했을까? 비극의 출발. 그것은 38선이었다. 43년 11월 카이로에서 만난 미국, 영국, 중국의 지도자들은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논의하면서 조선을 독립시키는 데 합의했다. 미 전쟁성에 의해 제시된 적당한 독립 방법으론 소련, 영국, 미국, 중국 등 4대 강대국에 의한 분할이었다. 그러나 45년 7월에 열린 포츠담 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 회담에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의 항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련에게 극동전쟁에 참전을 촉구했다. 극동 진출. 그것은 소련이 늘 갈망해오던 야심. 스탈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재빨리 극동 침공 계획을 세웠는데 조선 진출도 포함됐다. 스탈린이 그 만주를 우리가 대일 참전하면서 만주를 공략을 할 텐데 소련군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랍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리만이 만주 안에서만 작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탈린이 만주 안에서만 작전을 하면 군사작전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상당히 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그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중국의 북경 쪽을 쳐들어가야겠고 한반도에서는 북변 항구 쪽을 노선 포트 에리어스라고 그래요. 북쪽에 항구가 있는 쪽을 공략을 해야겠다. 45년 8월 9일 소련은 대일 항전 포고를 한 뒤 만주와 조선을 향해 진군했다. 그런데 한반도 운명엔 변수가 있었다. 45년 5월 일본은 함경 남북도의 조선군을 만주의 관동군에 편입했다. 그리고 소련이 실제 대일 항전 포고를 하자 바로 다음 날인 8월 10일 06시를 기해 조선의 17방면군 전체를 관동군에 편입했다. 소련 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관동군의 운명과 한반도의 운명은 함께 엮여졌다. 관동군 사령부가 항복하면 한반도도 소련의 수중에 떨어진다.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8월 10일.
해방군으로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적당한 선에서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 합동참모부는 서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선, 즉 38도 선을 발견했다. 38도 선은 8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에 그어져 이미 그날 신문에 공표됨으로써 미소 분할의 선으로 굳어졌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소련군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소련군 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선발선을 그었다. 그런데 8월 10일 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경흥을 지나서 소련군이 20km밖에 안 돌았던 때예요. 소련군이 대거 온 거와 마찬가지 군사적인 효과, 그게 뭐겠습니까? 그 조선군이 관동군에 넘어가면서 관동군이 항복할 때 같이 따라 항복하면 조선반도 전체가 소련군으로 들어가요. 8월 15일 38도 선을 그었다는 편지를 미국이 소련에게 보낼 때까지 소련군은 함경북도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온 적이 없었다. 만약 조선군이 관동군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분할의 모습은 달랐을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민족 분단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남한의 민족 지도자들은 통일을 원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일성도 같은 야심이 있었다. 김일성은 49년 3월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3차례 소련을 방문했다. 한국전쟁과 스탈린의 관계는 오랫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공개된 소련 연방 문서 자료에 의하면 스탈린은 50년 4월 10일 마침내 한국전쟁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친 그 승인 요청을 사실상은 49년 3월부터 몇 차례 받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한 4, 5차례 정도는 그 집요하게 김일성의 어떤 남친 승인 요청이 있는데 번번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다가 50년 시점에 들어와서 승인하게 된 데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탈린이 승인하기 직전에 공산 국가들에 있어가지고서 상당히 세계사적인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49년 5월 소련은 핵실험에 성공했다. 49년 10월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한반도의 공산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50년 4월 10일 사실상 한국전을 승인한 스탈린은 5월경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전문을 보낸다. 마오쩌둥의 동의를 전제로 한국전을 승인했다고 알린 것이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전이 일어난 것은 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의 한반도 점령은 이미 45년 8월 소련이 극동 진출에 나설 때부터 세워두었던 오랜 야심이었다. 당시의 작전 지도에는 서울이 남하의 목적지로 분명히 나와 있다. 한국전의 일선 지휘자 역시 소련의 군사고문관 스테이코프였다. 그 소련은 300년 된 기억이죠. 이 아시아 대륙을 적화하고 차지하려고 하면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작전 기억을 북한 인민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인민군이 만드는 작전 기억이 없어요. 거기에 서울 침공 4월 3일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서울만 뺐으면 다 이길 줄 알고 소련군이 만드는 그건데 그것은 베를린 작전하고 똑같은 형태였어요. 이 서울 함락작전으로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에 입성했다.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소위 중앙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청, 검찰청, 방송국,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재신, 은행 등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전쟁은 소련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수도를 점령하면 정부가 항복하는 유럽에서와 달리 대한민국 정부는 피난을 다니며 항복을 거부했다. 국제무대에서는 이 전쟁이 동서냉전에 의한 전쟁임을 호소했다. Now we've asked only for more ammunition and arms, and we didn't ask for American troops to be sent. We will do all the fighting and dying for defense of our homeland and for the peace of the world.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에치스는 미국의 주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위함으로써 스탈린의 착각을 불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6월 25일 바로 그날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 개입을 결정했다. 유엔군 사령관엔 2차 대전의 영웅 메가더가 임명됐다. 당시 한반도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이 가치는 태평양선의 어떤 전초기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고, 한반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일본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참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미국은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과 일본이 그 도미노화처럼 이제 공산화될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7월 1일부터 전선에 투입됐다. 오산 전투에 나선 미군은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에게 단 6시간 만에 무너졌다. 8월 말까지 한국군과 미군은 패배를 거듭하며 낙동강 아래까지 후퇴했다. (9월 15일) 새벽 2시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군사 전문가들마저도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북한군은 맥없이 무너졌다. 90년대 들어 마오쩌둥만은 인천 상륙작전을 예상했다는 설이 제기됐지만 이때 마오쩌둥은 한국전에 본격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북한군에게 함락된 지 석 달 만인 9월 27일 서울이 다시 유엔군에게 수복됐다. 하루 뒤 대전, 대구, 부산으로 옮겨다니며 항전을 해왔던 이승만 대통령이 메거더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로 돌아왔다. 10월 1일엔 38도 선을 돌파했다. 이승만은 서울 환도 직후 이북 진격을 명령했지만 메가더는 3일 동안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다. 38도선 이북 주민들은 한국군을 환영했지만 태극기와 인공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도 있었다. 이념을 위한 전쟁이 이들에겐 먼 얘기였을 것이다. 10월 26일 한국군은 압록강변의 초산에 도착했다. 압록강의 물은 철모에 담겨져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졌다. 전쟁은 남한 측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는 그 순간 한국전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었다.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던 그날 김일성은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신서를 보낸다. 마오쩌둥은 이미 한국전에 동의하던 50년 5월 미국이 참전하면 지원을 한다는 약속을 김일성에게 한 바가 있었다. 10월 8일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군에게 조선으로의 출병을 명령한다. 마오쩌둥으로선 압록강변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얼굴을 맞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은 숨은 뜻도 있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완충지대가 없게 되면은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하고의 관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모택동과 식민지 시기, 일제 시기나 이후의 국공 내전 시기에 혈맹의 관계였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상당히 깊숙하게 중국을 지원했던 바가 있고, 10월 19일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었다. 18개의 사단이 나두는 대병력이었다. 조선 지원군 사령관은 펑떠화이. 그는 병력의 대부분을 잃은 김일성을 제치고 한국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훗날 문화혁명 때 펑떠화이는 대국주의로 김일성을 욕되게 했다 하여 비난받았다. 그러나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 이후 공산 측의 전쟁을 실제적으로 지휘한 인물은 따로 있었다. 마오쩌둥은 38도선 돌파를 직접 명령할 정도로 한국전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의 명령으로 조선 지원군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는 무서운 인해 전술로 거칠 것 없이 38도선을 돌파했다. 이 전투에서 마오쩌둥의 아들이 전사했다. 반면 미군은 중국군의 거친 기세와 추운 겨울날씨를 견디지 못한 채 후퇴를 거듭했다. 51년 1월 4일 중국군을 주력부대로 하는 북한 측은 서울을 다시 함락한다. 석 달 만에 주민들은 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추운 길거리로 피난살이를 나서야 했다. 51년 1월 초 공산 측은 37도선까지 진출해 평택에서 수원, 원주, 영월, 삼척을 잇는 전선을 형성했다. 이 무렵 미 합동참모부는 메가더에게 비밀 전문 하나를 보낸다. 전문의 내용은 만약 금강까지 밀리면 철수를 하라는 것이었다. 승리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전쟁이 두려워할 만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한반도를 포기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3월 하순 유엔군이 어렵게 38도선 근처까지 접근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정전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다. 이어 4월 12일엔 메가더를 전격 해임한다. 한국전선 시찰 중 중국 연안과 내륙부에 대한 폭격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Soviet people believed that as a first step, discussions should be started between the belligerents for a ceasefire and an armistice, providing for the mutual withdrawal of forces from the 38th parallel. 공산 측의 반응은 6월 23일에 나왔다. 유엔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를 통해 휴전을 제안했다. 51년 6월에 가서 이 양측이 정전에 동의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군사적인 상황에 달려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51년 5월 시점이 되면은 유엔군이 반격을 전개를 해서 완전히 이 전세의 주도권을 공산군으로부터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1년 5월 시점에는 이미 중국군이 5차 공세, 소위 말하는 충계 공세라고 하는 5차 공세에 실패해서 중국군의 상당 부분의 병사들이 와해됐고
중국군이 거의 괴멸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것은 7월 10일. 남북한은 휴전을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 물자와 병력을 강대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처음으로 회담장에서 얼굴을 맞댄 유엔 측과 공산 측 휴전 대표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했다. 가장 먼저 첨예한 갈등을 빚기 시작한 문제는 휴전선을 어디로 그어야 할 것인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다. 5달간의 지루한 신경전이 진행됐다. 이 공산 측은 이것은 38선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전쟁 시작되기 전부터 이것은 38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국제적으로 이것이 그 야르타 회담에서 그 결정된 그것이니끼리 38선으로 하자. 그런데 유엔 측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적어도 적어도 이제 쌍방이 지금 교전하고 있는 최소한도라도 이 접촉선이라야 된다. 그러면서 유엔군 측은 해주에서 고성간을 휴전선으로 긋겠다고 주장했다. 38도선을 고집하는 공산 측 주장과의 사이엔 무려 12,000평방킬로미터의 차이가 있었고 전선은 그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휴전선 문제에 합의한 것은 그해 11월 27일. 당시 휴전회담장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옮겨와 있었는데 새로운 장소에서 만난 공산 측 대표들은 휴전선을 접경선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접경선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선이었다. 휴전선은 한 달마다 새로 그어졌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고지쟁탈전으로 이어졌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남북의 휴전 대표들은 모두 군인들. 그들은 전쟁터에서 얻지 못하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고지에선 더욱 불을 뿜었다. 포탄 쏠 적에 있는 포가 무진장으로 또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거기 있는 데 다 날아가는 거야, 그게. 다 분산되고 축구다. 그러니까 저기 올라오는 거지. 저기 올라와서 배치하자마자 그냥 우리가 또 포로 가는 게 그 적도 못 붙어 있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점령하고서 또 이제 그 배시해 놓으면 또 포하게 전,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그게. 그럼 이 골짜군에 아군하고 인민의 시체가 그냥 수두룩했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 올라가는데 붙잡고 이렇게 산이 그분이가 우리가 붙잡고 올라가서 서 있잖아. 그냥 밤중에 하루씩 이제 전투를 하다 보면 실탄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뭐 수리탄도 없지, 총알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육박전을 하는 거야. 이제 그 경기관총 갖고 이제. 특히 고지쟁탈전이 심했던 곳은 군사적 요충지였던 평강, 철원, 김화를 잇는 철의 삼각지와 동부전선이었다. 한국군이 많았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철의 삼각지에 있는 백마고지. 한국전쟁 최대의 혈전으로 불렸던 전투가 벌어졌다. 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한국군 제9사단은 자신들의 3배나 되는 중국군 3개 사단과 이곳에서 맞붙었다. 24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격전 중의 격전이었다. 27만 발의 포탄이 발사되면서 야산의 높이가 5cm나 날아갔고 그 자리를 죽은 군인들의 시신이 메웠다. 중국군 8,000명, 한국군 3,000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군은 고지를 사수했다. 누가 보면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10년을 하나 여기 야트마산에서 참. 그런데 산도 흐물지도 않다고요. 야트마산은 그냥 10일 동안 사람만 많이 죽었죠. 여기서. 저쪽은 더 평지지, 저쪽이.
하여튼 여기 오면 이상하게도 그 옛날 생각을 하거든. 아직 생각을 안 하면 좋은데 여기로 오게 되면 옛날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먼저 한 그 친구들을 좀 자꾸 생각하니까 말이 막히는 거예요.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군의 전투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얻어내는 계기가 됐다. 그해 가을 미국은 한국군을 10개 사단으로 확장했다. 한국군이 커갈수록 이승만의 목소리도 커졌다.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의 주장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위협적인 현실이 됐다. 공산 측이 유엔군 이 대표단에게 과연 당신네가 이거 협정에 사인해도 이것을 갖다가 그걸 지킬래느냐, 지킬 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 측으로서는 우리는 이 휴전을 갖다가 지킨다 하는 보장을 줬어요. 그 대신 이 중공 측이 한국 측을 갖다가 한국군을 갖다가 일대 이제 그 모독을 준다고 해가지고 전선에 있는 중공군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kum성 전투 그 당시에 한국군 2군단인데 이제 그 2군단 정면에 이제 그 중동부 전선에 이제 집중을 해서 공격을 했어요. 53년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마오쩌둥은 한국군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그 직후 마오쩌둥은 정전에 합의했고 이승만은 한미 방위 조약을 얻어냈다. 마오쩌둥이 마지막 보복을 감행한 일주일 뒤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휴전협정은 침묵 속에 10분 만에 조인됐다. 그날 오후 공산 측의 김일성과 조선지원군 사령관 펑떠화이도 협정문에 조인했다. 유엔 측을 대표해서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만이 서명했고 한국은 유엔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We have stopped the shooting. That means much to the fighting men and their families. And it will allow some of the grievous wounds of Korea to heal. Therefore, I am thankful. It is, however, only a step toward what must yet be done. The task now is to put the ceasefire agreement into full effect as quickly as we can and get down to working out an enduring settlement of the Korean problem. 휴전협정은 밤 10시를 기해 전 전선에 발효됐다. 50분에 5분간 그 포격을 맹포격을 해왔어요. 10시부터 휴전이 되는데 딱 5분간. 그래 나는 휴전이 결렬되는 줄 알고 우리도 이제 대응 사격을 막 또 했지. 그랬는데 5분 되니까 딱 끊치더라. 그래서 우리도 또 끊쳤지. 휴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 저쪽 적진을 보면은 그 이쪽에서 쏘는 포탄이나 혹은 비행기에서 폭격하는 그 교인군과 함께 부서지는 말하자면은 흙이라든지 먼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일체 안 보이고 또 그 당시 이쪽에 화력이 세니까 쟤들은 전부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앞에가 오성산인데 오성산이라는 굴 속, 그 애들은 그때부터 굴파기 아주 시작한 거야. 6.25 때부터.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시간이 딱 되고 나 10시가 되니까 전부 나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휴전의 대가는 분단이었다. 휴전선은 마오쩌둥의 마지막 보복이었던 금성전투가 끝난 직후인 7월 24일 당시의 군사 경계선에서 그어졌다. 남북 2km 사이엔 비무장지대가 설치됐다. 비무장지대 양쪽이 2km인데 그 안에 무장하지 않은 백성을 출입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미국 대표가 나한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휴전성을 만들고 난 후에 비무장
민간인을 주립하면 매일 저기서 충돌이 생기고 비무장 인민대학 이장해서 이북이 매일 간첩을 집어넣을 거리인데 그게 뻔한 것을 알면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느냐. 휴전의 결과 서해의 말도에서부터 동해의 명호리까지 한반도의 허리 155마일엔 정교한 분할의 선이 선명하게 그어졌다. 그리고 남북으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로 설정돼 남북방 한계선이 그어진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역사에서 총 2억 7,200여만 평의 땅이 지워지게 된다. 남북한 앞에 300만 명 이상의 인명을 잃고 그어진 민족 비극의 산. 그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일까.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휴전선 근처엔 긴장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50년 전 처음 그어졌던 휴전선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휴전 직후 시작된 휴전선 설치 작업. 휴전선엔 500m 간격으로 1929개의 군사분계선 말뚝이 세워졌다. 영어, 한글, 한문으로 군사분계선이란 글자가 써있다. 미 구군단에서 미군 소령 1명과 후사단에서 저 그리고 인민군 군관 1명과 중공군 장교 1명 요 네 사람이 그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노란 황새끼를 가지고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휴전협정에서 그어진 지도상의 그 경계선을 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그 테이프가 전기 테이프인데 전기에다 감는 테이프 하얀 건데 그것을 이렇게 쭉 지도상의 경계선대로 현지에 맞춰서 느리고 가면은 공병대들이 뒤따라오면서 철주를 받고 큰 사고는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기 편에 유리하게끔 그 선을 느리려고 이제 막 우리 어렸을 때 그 애들 땅 뺏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서 조금 더 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옥신각신한 적은 있죠. 휴전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3일 안에 양측 군대는 각각 2km씩 철수했다. 전쟁 기간 동안 파놓은 수많은 참호도 45일 안에 비무장지대에서 철거됐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엔 남북방 한계선을 알리는 철조망을 설치했다. 이게 조준줄은 없고 천 모양만 이런 모양에? 이런 모양에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었다고. 쉽게 넘어다니고. 그래. 근데 걔네들 그 순찰병하고 우리 순찰병하고 서로 이제 만나서 담배도 교환할 수 있고 그런 철조망이었어요. 남북한 사이엔 4km의 거리가 있었지만 장벽이라곤 철조망 2줄과 군사분계선 팻말이 전부였다. 장벽이 낮았던 만큼 마음의 벽도 낮았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남북한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예, 옛날에는 사실 우리 군사분계선 순찰 돌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관측이 안 되도록 있는 지역에 갔을 때 같이 앉아서 팔씨름도 하고 또 뭐 깽깽이도 하고 또 심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오성산 아래 GP하고 그것도 이제 이쪽은 또 이제 거기에 상대되는 그 GP 거기 아래에 우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우물에 물들러 이제 갔다가 서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서로 하다가 그때 이제 서로 그러니까 민족의 하나의 감상적인 그러한 그 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이쪽에 그 초소 요원들 전부 그 바꾼 그러한 그 얘들도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60년대 중반 남방 한계선에 목책이 등장한다.
지금의 철책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옹색하지만 장애물이 생겼다. 무수히 그냥 간첩들이 드나들 거야. 그러니까 그거 드나들면서 나가지고 아군들 그냥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접근산 앞에 보인 명동 초소에서는 우리 아군의 귀때기까지 져가지고 뛰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잠복 근무를 갖다 하다가 애들이 겁신하게 되면 판촉 위로 뒤집어 쓰고 있고 이런 상태였었어.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책 작업을 갖다 하자 이렇게. 60년대 들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간첩과 무장공비가 급증했다. 그러면서 휴전선 일대에서는 남북한 병사들이 충돌해서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잦아졌다. 서로 간엔 적대감과 긴장도 커갔다. 이 같은 사실은 60년대 정전협정 위반 건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북측은 도발 등 적대 행위로 6,800번 이상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62년도에 그 4대 군사 노선이라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70년도에 목표로 해서 남침 적화 통일해보겠다는 그런 의도하에 휴전선 부근을 경계로 해서 대소작전을 간첩을 많이 침투했습니다. 61년 남한의 반공을 국시로하는 군사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남조선 혁명론을 주장하며 군사력을 강화했다. 62년의 중소대립, 64년의 월남전 등은 북한의 군사력 집착을 더욱 부추기며 남북 긴장으로 이어졌다. 목책은 바로 그런 60년대 중반에 남북 긴장이 낳은 산물이었다. 그러나 목책엔 문제가 있었다. 휴전선 일대의 산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베어다가 임시방편으로 엮어놓은 목책은 1, 2년도 안 돼 쉽게 썩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군인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 한편 북괴 무장공비로 세검정이 잠입했다가 생포된 북괴 소위 김신조는 육군 방첩부대에서 기자들 앞에 그 첫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군 제2사단 지역의 휴전선을 넘었다. 당시 미군 관할 지역엔 철조망이 있었다. 내가 이제 서울에서 손 들고 나와가지고 어디를 뚫고 나왔느냐, 미사단이 바로 여기 뚫고 나왔다. 지도 딱 표시했거든. 아무리 순찰해도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아, 이 지역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여기 그대로 딱 붙여놨거든, 이렇게. 예? 딱 붙여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야도 와서 못 찾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장교들하고 기자들하고 미군 애들 와가지고 헬기 씌워놓고 와가지고 저짝에서 발로 탁 차니까 열리는 거야. 그럼 미군 아들 아무 말도 말 못했지. 북한의 무장군인들이 철책을 뚫고 침입한 사실을 미군 측이 끝내 찾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철망이 철주 안쪽, 즉 비무장지대 안쪽으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른 부분을 철주 뒤에 그대로 붙여놓으면 비무장지대 바깥쪽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친 거예요. 안쪽으로 졌어. 그 이놈은 순찰해서 다 보이거든. 이거 뚫고 나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북쪽 쳤으니까 이거 안 보이잖아. 다 그대로 해놓으면. 김신조의 충격적인 증언은 철책선의 모양을 완전히 바꿔놓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야밤을 이용해 철책선을 뚫고 나온 김신조 무리는 미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 개울을 따라 이동했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은 근처 야산에 숨어 있다가 한국군이었으면 그렇게 안 돼 못했지. 1월 18일 밤 8시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너 서울에 잠입했다. 이제 이 임진강을 이제 건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추워가지고 이게 강에 얼었어요. 얼었는데 그때 우리가 각자 가져온 장비가
한 22kg, 우리 몸무게가 한 70kg, 그가 약 한 100kg였어요. 그 100kg 각자의 무게 가지고 강에 얼었는데 이 얼음 위에 건널 때 이제 가깝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얼음이 무게가 못 이기니까 한 5m 간격으로 5m 간격으로 이걸 이제 건넜어요. 북한의 무장군인 30명이 군사분계선과 남방 한계선을 넘어 청와대 뒤 청운동까지 진입했다. 다행히 사건 발생 전 대부분의 북한군은 사살되고 김신조는 체포됐다. 그러나 북한 무장군인들에 의해 서울까지 뚫린 이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박정희는 데프콘2, 즉 전쟁 돌입 상태에 준하는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8년 당시 미국의 관심은 온통 월남전에 쏠려 있었다. 박정희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런 적한 남친 그 야욕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국방을 해서 저걸 우리 공격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오는 걸 막고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68년 4월 155마일의 남방 한계선을 2m가 넘는 철책선으로 완전히 봉쇄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강수였다. 그게 이제 철조망 공사만 한 게 아니고 철조망을 연해서 그 155마일 전선에 횡단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GP라고 그래서 관측소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전기전을 할 수 있게끔 그 뒤에 있는 진지 공사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단장이 있는데까지 하니 적어도 3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진지 공사 완료할 때까지는. 그러나 철조망 공사만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이제 작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계 청소하는 작전, 나무를 베는 작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조망 철조망을 또 메우는 부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멘트, 물 전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고지되기 때문에 물이 없거든요. 이 밑에서 저으니까 그때 당시 병사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었어요. 제가 아주 관리에 다 들 정도죠. 당시엔 지금처럼 차가 다닐 수 있는 보급로가 없었다. 군인들은 1000m가 넘는 산 정상까지 시멘트와 철책을 직접 등짝으로 져날라야 했다. 비가 왔다 하면 완전 죽는 거예요. 사람 미친이지. 비가 왔다 해서 이튿날 비 안 오면 철조망 작업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 진흙바닥에 미끄러운데 세면 짊어지 25kg니까 그게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처음에 짊어지는 가뿐해 보이는데 이런 산을 올라가니까 이런 산은 1200m, 1000m 이런 산을 올라가니까 밑에서 밤에는 근무, 낮에는 철책 작업. 게다가 모자란 일손 때문에 제대가 연장되기도 했다. 그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라곤 매끼 보리온식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이 전부였다. 군인들은 늘 부족한 잠과 허기진 배로 고통스러웠다. 그때 전방에 있던 모든 군인들은 주로 이제 야간에는 경계를 하고 낮에는 또 이제 진지공사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 훈련은 상당히 경계 교육위원회는 특별한 교육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정들이 그때 와서 군대 생활을 한 사람 엄청난 고생을 했죠. 지금의 철책선 155마일은 60년대 후반 군대 생활을 했던 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전방지역 일부에는 남방 한계선이 철책선보다 약간 후방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저기 이 꼭대기에서 감지해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철조망 해봐야 뭐래 철책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헛수 없이 내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누가 와서 뭐라도 이 땅은 내가 지키는 땅인데 이 앞으로 넘어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100m, 150m 밑에다가 들어가지고 지형을 봐서 철책을 갖다 설치했다. 상대보다 불리하지 않은 자리를 찾다가 생긴 결과였다.
남북한의 전방 초소들은 팽팽한 구도로 마주보게 됐다. 우리 쪽이 철책선을 만드는 동안 북한 역시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했다. 북한의 철책선 옆엔 전봇대가 나란히 서 있다. 전기가 흐른다는 전기 철조망이다. 일만과 볼트가 기반 그저 전기 철조망으로서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전주가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애자 이거 있고 그다음 전기 철조망이 한 이만한 간격으로 두 줄이 이렇게 전기 전선이 쭉 갔죠. 이게 83년도 근무할 때도 과학선이 있었습니까? 제가 있을 때 만든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있을 때 설치한 거라고요. 언제쯤 그랬었죠? 이게 83년도부터 네, 83년도 한 4월, 5월, 6월에 왔으니까 84년도, 85년도 그때 한 거예요. 60년대부터 경쟁적으로 자주국방을 외치며 강화된 휴전선. 그 결과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엔 각각 3중의 철책선이 서 있다. 철책선 주변엔 수많은 초소가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 안에도 초소가 있는데 북한의 경우 200여 개, 남한의 경우 100여 개의 최전방 초소가 있다. 한 초소당 1개 소대병력씩만 배치되어 있다 해도 남북한 앞에 모두 만여 명의 무장병력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대치하고 있는 셈이다. 원래는 휴전선을 이제 경계로 해서 양측 남북 양측으로 2km씩 이제 빠져서 그 철책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방에 추진된 그런 철책선들이 양쪽 다 있고요. 상당히 긴 거리에 그 추진 철책선들이 있고 우리가 관측하기로는 북측은 거기에 박격포 진지라든지 고사포 진지 또 대전차 화기 진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밖에서는 남한의 경우 70만 명, 북한의 경우 110만 명의 병력이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 야포로 중무장한 채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 비무장지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군사 시설화되면서 그것이 이제 넘기 곤란한 장벽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군사 행동 자체는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벽의 높이만큼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져 갔다. 불신의 골도 깊어져서 북한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늘 증오의 대상이 됐다. 남한 사회에서 공산당은 인민을 잔인하게 착취하는 늑대나 야수의 이미지로 굳어졌다. 북한 역시 국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증오를 주입시켰다. 미 제국주의자와 그 결탁 세력인 남한 정부는 늘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다. 미제는 북한식으로 말하면 숙량이달고 늑대죠. 숙량이가 여기서 말하면 숙량이달고 뭐 일제 그다음에 괴뢰도당을 타도해야 된다. 미제 일제 괴뢰도당에서 거기서 뭐 운동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그때는 그랬어요. 막 그 코이만 해가지고 미군 하나의 그 일본어 모자 이런 거 써가지고 일본어인데 그때는 저희 때는 박정희가 항상 전투모에다 안경 쓰고 그러잖아요. 박정희 나가지고 막 게임 이거 릴레이로 뛰다가 마지막에 가서 불 지르는 거 그런 경기를 많이 했고 그랬어요. 뭐. 모든 경기들이 다 흥미있고 재미있지만 경웅 타가서와 387 타가서, 겨구 타가서와 경림 타가서 어린이들이 진행한 미국놈 까부시기 경기는 정말 볼만하고 통쾌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를 소개한 북한 방송.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놀이로 미제 까부수기를 꼽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기 6.25 7.27 그 사이에 그 반미 투쟁올감이라고 해서 그 구림 전시회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때 그림 그리면 우선 검은색으로 까만색으로 그림을 그려요. 한국 이게 국군 장병들을. 위에는
사람 머리를 국군 그 장병 머리를 승냥이 머리로 하고 밑에는 사람 발로 하고 그리고 발은 그 미국 군화로 하고 그 군화 밑에 한국군 장병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걸로. 지난 83년 전투기를 몰고 귀순해 화제가 됐던 이용평 씨.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 너무 철저해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긴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동족 간에 전쟁을 해가지고 휴전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시점으로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0년인데 다 같은 그 북쪽에도 김씨씨 박씨가 사는 거고 남쪽에도 김씨씨 박씨 사는 거고 다 핏줄이라는 걸 제가 남쪽에 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초 간기능 부전으로 끝내 세상을 떠난 이용평 씨. 북에서 33년, 남에서 20년. 한민족의 두 체제를 모두 살아본 그는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의미 있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옛날부터 형이 굶어 죽을까봐 동생이 쌀 한 가마 달밤에 매다놨습니다. 형 창고에다. 또 동생이 굶어 죽을까봐 형이 쌀 한 가마 갖다 놓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손해보니 이익보니 이런 거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손실 보고 이런 문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민족 장래 전체 보고 민족 발전을 보고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지구상에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민족 전체가 저는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들로서. 휴전선의 출발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50년 대립과 긴장의 고비 때마다 휴전선과 비무장지대의 벽을 쌓고 무장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휴전선의 무장을 완화시키고 마음에 생긴 높은 벽을 낮추는 일도 우리의 몫이 아닐까.